안녕하십니까. 예, 새로운 세상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선 이후 안철수와 제3의 정치 가능한가라고 하는 주제로 문국현 대표님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국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4.12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제 개표 방송 잘 지켜보셨습니까? 네. 총선이 아마 많은 분들의 예상을 좀 뒤엎고 그 여당이 승리한 어떤 그러한 선거로 이제 결과가 좀 났습니다. 4.12 총선 지켜보시면서 느끼신 부분이랑 또 어떠한 좀 생각이 드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캔들이 뭐 이것 여야에서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본질이 흐려진 선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본질은 뭐 일자리를 누가 늘릴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우리 경제 민주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네. 그리고 경제정의나 사법정의나 사회정의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가 원래 주제였었는데 네. 이게 갑자기 몇 사람의 스캔들 가지고 이 소수만 투표에 참여한 선거가 돼버렸어요. 최소 6%까지는 참여하지 않겠는가. 아주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경제 민주화든 뭐 경제적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랬는데 54%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수백만 명이 이 참여를 안 한 거예요. 또 뭐 70%가 되면 뭐 율동도 추고 짧은 치마도 입겠다든 안철수 씨는 70% 이상을 사실은 원했었을 거거든요. 또 많은 국민이 이젠 젊은이들도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투표에 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스캔들에 눌려서 또 뭐 그날도 뭐 여기저기서 작업한다고 투표장에 못 나온 사람들도 참 많더라고요. 다른 나라는 선거가 이틀 동안에 되는 나라가 많고 그 여러 가지 주거 지역과 사업 지역의 차이 때문에 투표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하는데 우리는 그 부재자 투표 외에는 그 외에 뭐 이틀을 한다라든가 전자투표를 한다라든가 다른 그 배려를 못하다 보니까 이 대선도 아니고 스캔들에 눌려서 결국 투표율이 54%라는 아주 치욕적인 이 민주주의가 이러면 안 되는 건데요. 대의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거.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는 70~80%가 선거에 참여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안 된 아주 부끄러운 선거라고 보고요. 경제 민주화의 과제, 일자리의 과제, 또 이 정치, 경제, 사법, 사회 이런 데서의 정의 문제는 시간을 두고 다시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많은 분들이 안철수는 참여를 안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에 새로운 지표를 만들겠다고 지평을 열겠다고 참여했던 분들이 계신데 사실 너무나 안타깝게 이번에 전부 학살당하듯이 전부 다 실종돼 버렸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나라를 구하겠다고 경제를 구하겠다고 중소기업이나 뭐 일자리를 늘려보겠다고 나온 분들을 격려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천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많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정치 신인들이 많이 입성을 해서 구태 정치, 기득권 정치, 특별히 부패한 연고주의 이런 것들을 끊기 위해서는 과거와 단절을 했는 정말 깨끗한 정치 신인들이 많이 진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공천 과정에서부터 그런 정치 신인들의 진출이 무산된 데서부터 국민들의 어떤 그 기대가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공천 잘못도 있겠죠. 그러나 공천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스캔들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깊은 그런 국민적 의지가 있었고 젊은이들의 의지가 있었더라면 투표율은 당연히 70% 근처까지 가거나 뭐 대선 때처럼 70~80%짜리까지도 가는 그런 거가 사실은
바람직한 거죠. 물론 공천한 사람들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 예. 분들이 잘못한 건 분명히 있지만 네. 그분들보다도 더 잘못한 거는 사실은 이런 스캔들에 쉽게 네. 휩쓸려서 네. 원래 본질 네. 큰 문제를 놓치는 네. 이런 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맞습니다. 그 정책 선거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정책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약간 선정적인 그런 그 발언 관련된 것이 좌우되고 또 뭐 학력 위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각이 되면서 본질과는 많은 그 거리가 있게 된 그런 선거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양대 기득권 정당이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또 활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항상 정치 프로들의 그 고단수를 일반 국민들이나 젊은이들은 도저히 못 따라가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또 이게 하나의 그냥 선거 이벤트 용으로 또 이번에 민의가 이렇게 좀 그러나 어떠면 이번에 이렇게 돼봐야 더 처절히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헝그리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뭔가 혁신에 대한 의지가 철철 넘칠 때까지는 사실은 그 때가 아직 안 온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이명박 정권과 새 국회가 함께 심판받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될는지도 모르죠. 같이 한 묶음이 되는 게 어차피 여당이 이어받았으니까 그러면 심판할 거냐 말 거냐 할 때도 함께 하기가 좋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아도 그 결과적으로는 그 양대 진영이라고 그럴까요? 진보 보수 양대 진영에서 를 대표하는 4개 정당만 이제 의석을 확보하고 나머지 수많은 정당들이 사실은 의석을 한 석도 확보를 못한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무소속도 의외로 당선이 좀 적게 된 그런 선거였다고 보는데 역사를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 거죠. 한국 경제 사회가 후퇴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당제 쪽으로 가고 많은 신생 정당들이 나오고 젊은이들이 진출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거꾸로 가는 한국 경제 사회 마찬가지로 정치의 후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안철수라는 그 안철수 교수가 워낙 그 제3 정치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총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공백이 있는 것도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나중에 안철수가 정치에 참여를 한다면 중소기업인이든 벤처인이든 젊은이들이든 여성이든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다시 이 정치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철수 원장의 공간 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중도와 무당파의 많은 그 양대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한 50% 정도의 민의가 사실은 이제 그 안철수의 공간의 부재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투표를 또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가기를 또 포기하지 않았나. 본인은 그렇게 될까봐 율동 얘기도 하고 뭐 짧은 치마 얘기도 했지만 그 공백이라는 거가 그렇게 쉽게 메워지는 것은 아니죠.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실체적으로 이게 접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하나의 그냥 선거 권유 정도로서는 좀 파괴력이 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경제에 대한 얘기는 아마 앞으로 올해 내내 연말까지 경제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스캔들 얘기만 했지 경제 얘기는 하나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에 못한 경제 얘기들, 총선에 못한 일자리 얘기들, 총선에 못한 남북의 어떤 대승적 그 융합에 대한 발전에 대한 과제들, 동북아의 발전에 관한 과제들 이런 거 다 이번에 아무것도 얘기를 못해서 이게 전 세계가 경제와 일자리가 주 화제인데 우리나라만 스캔들이 화제가 된 그런 저 선거가 돼버렸습니다. 앞으로 뭐 지금 4월서부터 12월까지 그 기회에 국민들이 다시 이 토론에 참여하시고 의사표시를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아직 지금 다른 해 같으면은 사실 총선 이후에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이렇게 수그러들 수 있는데 올해는 사실 20년 만에 찾아오는 총선 대선 겹치는 그러한 해이기 때문에 경제적 과제가 가장 많은 해인데 엉뚱한
과정을 겪었어요. 이것도 다 국민들이 배우는 하나의 그 수업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경제가 왜 본질이 빠지고 다른 걸로 가도록 여론은 그렇게 선동적일까. 그러면 그런 데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다 중립적이고 투명한 그런 언론이라든가 미디어들이 많이 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키트리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키트리는 소셜 방송을 지향하고 있고요. 정치적으로는 중립입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트위터에서 샵 문국현 붙이시고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민들의 관심은 역시 이제는 대선으로 넘어간 것 같고 지금 주요 언론에서도 벌써 그 여권에서는 강력한 어떤 박근혜 대세론이 형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야권에서는 오히려 문재인의 파괴력이 이번 선거에서 사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패배한 것으로 지금 스스로 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로 인해서 문재인의 파괴력이 약화되면서 동시에 이제 박근혜를 대항마로서는 문재인보다는 지금 안철수 대망론이 다시 이제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속에서 오늘 이제 몇몇 언론에서 안철수 원장이 대선 출마를 할 것으로 거의 기정사실화했던 기사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전 아주 좋은 이 진전이라고 봅니다. 자칫하면 막 지역 그 싸움처럼 보였거나 또 이념 싸움처럼 보일 수 있는 요소도 막 일부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있었거든요. 이번 총선은 사실 그런 요소가 그런 게 많았죠. 상당히 많았고 걷다 스캔들까지 겹쳤었던 건데 그래서 이 지역이든 이념이든 스캔들이든 다 본질을 있게 만들고 자기 고향 출신이냐 뭐 자기 문중 출신이냐 자기 학교 출신이냐 이렇게 뭉치는 것 자체가 그 미개 사회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회를 후퇴시키는데 그중에 하나도 이념 이미 자유민주주의가 완성을 했는데 굳이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하면서 마치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지 않는 것처럼 몰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나쁜 거고 이제 스캔들이 나쁜 건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지나간 일이고 경제로 돌아와야 되겠는데 경제 후보가 안 나오면 참 난처한 거였거든요. 근데 안철수 같은 사람이 나온다면 그야말로 누구나 봐도 그 사람은 경제 후보거든요. 경제에 대한 거가 관심이 있는 것이지 경제를 살리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부패라든가 부정을 물론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지만 정치가 주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치가 국민을 배반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정치는 쓸모없는 게 된 거거든요. 정치가 국민을 배반하지 않고 국민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남으려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어야 되고 삶을 좋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고 아기를 마음대로 낳을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이든 어른이시든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갈갈이 4분 5열 버렸거든요. 거기다 남북한 관계도 극단적으로 멀어지고 주변 국가 관계도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거는 그런 이념투쟁이나 스캔들로 해가지고서는 편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라 융합적 접근을 하면서 모든 것이 모이는 경제사회 쪽으로 관점을 되돌릴 사람이 필요했는데 안철수가 거기에 아주 꼭 맞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싸움과 경제냐 이 지역이나 무슨 이념 싸움이냐가 상황에 따라서는 대선 이 대선을 보는 하나의 관점이면 좋겠는데 그때도 또 뭔가 스캔들로 이렇게 각색들을 하겠죠. 그러나 국민들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걸 그냥 올바로 경제 관점에서 융합적 관점에서 누가 이 대한민국을 융합시키고 남북한을 융합시키고 동북아를 융합시키고 미국과의 좋은 관계를 발전시켜가면서 세계의 어떤 새로운 신문명의 중심이 되게 하느냐. 그러려면은 이 경제를 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볼만한 네. 대선이 되지 않을까. 네. 또 우리처럼 기업에서 3, 40년 있던 사람들도 뭐 기업이 잘 돼야 사실은 고용이 늘어나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다들 관심을 갖고 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게 최고의 복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보면은 양대 거대 정당에서 경제민주화라든지 특별히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로 갔지 예산을 줄이고 더 효율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쪽으로는 거의 이야기가 안 되지 바로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 피터 드러커 예. 선생님도 그랬고 또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그 정보 개조론자인 김희찬 교수도 여러 번 얘기를 하셨지만 네. 모든 거의 선행은 네. 과거로부터의 단절이거든요. 네. 그 과거로부터의 단절은 부패로부터의 단절, 예. 부정으로부터의 단절, 지역이나 연구주의로부터 단절을 하면서 예. 많은 예산의 낭비를 예. 없애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하 경제 같은 걸 없애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지하 경제 없애는 거와 예산 낭비 막는 것만 가지고도 연 7, 80조가 된다고 그래요. 네. 많이 잡으면 그 이상도 되겠지만 네. 또 적게 잡아도 50조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 연 7, 80조나 되는 그런 것을 단절하면 뭐 통일 아니라 모든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돈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교육, 복지, 일자리, 중소기업 살리기는 물론이고 예. 대학교를 유럽의 북유럽처럼 대학마저도 다 무료로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되는 돈인데 그걸 단절할 능력은 새로운 사람이 하는 것이지 네. 과거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과거로부터 단절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푸대가 필요하듯이 예.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 건데 이제 안철수 같은 사람은 일단 과거로부터 단절시킬 수 있는 사람이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필요한 건 도약이거든요. 네. 도약을 하려면 이 융합이 또 필요해요. 그리고 이 지식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예. 학연혈연 지연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네. 아직 우리나라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네. 단절을 못하게 하는 이런 기득권의 저항 네. 이거로부터 국민이 아주 분연히 일어나서 네. 단절을 시킬 수 있는 사람과 체제를 찾아내고 네. 그것이 초기에는 어수룩해 보이더라도 네. 옆에 워낙 전문적인 행정가들은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가치가 중요하고 네.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통한 연 뭐 7, 80조 원의 그 눈먼 자금들 네. 부정부패에 쓰이는 그 자금들을 바로잡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그거보다 더 큰 가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융합의 가치. 사회를 전체적으로 가능한 한 융합하고 남북한 간에도 네. 서로 경제적으로 교류를 활성화하고 한중 미러 간에 네. 더 많은 협력이 가게 하고 네. 이런 그 융합의 능력이 그 다음에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들은 다 제쳐놓고 네. 스캔들 선거를 자꾸 치르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그런 폭로전 뭐 하는 그런 것은 거의 태반은 사실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하는 거고 네. 기득권의 저항 차원인 게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끌려 들어가지 말아야죠. 네. 그러니까 안철수 원장이 왜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서 적합하냐라고 했을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과거와의 단절을 시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우리나라에서 어떤 누구가 연 7, 80조 원을 국민 손해라 다시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네. 어느 당도 어떤 개인도 그런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하지만 네. 그렇게 과거로부터 깨끗한 네. 과거로부터 자유스러운 사람이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안철수가 매년 7, 80조 원을 국민한테 선사할 수 있다면 네. 물론 혼자 하는 건 아니고 팀이 같이 해야 되겠죠. 사람이 해야 되겠지만 예. 그러면 그게 5년 치면 네. 뭐 350조에서 네. 400조가 넘는 돈이 되는데 네. 우리나라 1년 예산만 한 거거든요. 예. 큰 거죠. 정말 중요한 바로 그 관점이 안철수 원장의 가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유력 대선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그 여권의 한 두세 분의 인물 후보들 그리고 야권의 몇 분 후보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안철수 원장만이 기존의 정치권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과거로부터 깨끗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과거로부터 자유스러우려면
안철수가 노력하는 거에 5배, 10배 노력을 해야 네. 될는지도 모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그 안 원장이 직접 발언했다라고 이제 여겨지는 기사들이 오늘 마침 나왔습니다. 본인이 아직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예, 그 뭐 측근으로부터 나왔던지 뭐 그런 얘기들이 자꾸 뜨고 있는데, 문 대표님께서도 사실은 이제 지난번 대선에 출마를 하셨을 때 잠깐 이걸 복기해 보면 출마 시점과 결단이 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저는 하거든요. 늦었었죠. 예, 그래서 그렇게 경험에 비추어 보신다면 안 원장이 만약 결단을 내리려면 언제가 마지노선일까? 최소한 여기가 넘어가면 안 된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안 원장 쪽에 좋은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굳이 뭐 제 조언이 필요치는 않겠지만 네. 또 안 원장은 저하고 달리 당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지난번 같으면 혹시 만들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네. 당을 만들지 않아도 될 만큼 국민이 알고 있고 지지도가 이미 50% 플러스 마이너스 막 10% 정도로 돼서 40%에서 60%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보다 여유가 훨씬 많은 상황이죠. 네. 걷다 또 젊고 뭐 모든 게 저보다 인품도 좋고 뭐 뭐든지 다 좋기 때문에 제 생각엔 저보다는 여유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저처럼 8월 달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때 상황이 대운하라는 특수 상황에서 민주당인가 열린우리당이 해결 못할 것 같아서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2개월 후나 지나서 선언을 하고 9월 달에나 나왔는데 한 3개월 앞두고 나오셨어요. 90일 딱 남겨놨었죠. 선언은 100일 전에 했는데 뭐 준비하다 보니까 90일밖에 안 남았는데 안철수 원장이 아무리 국민적 지지가 있다 하더라도 90일은 짧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또 저보다 지지가 많잖아요. 저는 제일 많아봤자 한 10여 %였는데 50%를 넘은 상황이니까 훨씬 여유는 있지만 이 중대한 경제 문제를 다루고 세계 경제와 이 동북아 경제와 중국 경제 이런 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해요. 국민들이 왜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를 설명하려면 아무래도 팀도 꾸려야 되고 그리고 스캔들 같은데 이런 데 끌려다니지 말고 연고주의나 뭐 이런 데 끌려다니지 말게 하고 부패나 부정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젊은이들한테 일자리가 생긴 데는 그 관계를 입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6월 달에 선언을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6월 달. 그렇죠. 제가 8월에 선언하고 9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저보다 한 3개월만 앞당긴다면 뭐 그게 아주 가장 좋은 거 아니냐. 거기서 뭐 좀 한 달 빨라지든가 늦어지는 건 상관없지만 저처럼 8월 말 9월 초에 실질적인 활동을 하면 그러면 좀 아무리 여유가 있고 이 시대에 맞는 인물이고 시대 정신에 맞는 그런 철학과 이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전국 구석구석에 있는 어르신들이라든가 뭐 모든 국민들한테 접근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죠. 아무래도 뭐 젊은 층에서는 안 원장에 대해서 많이 알겠지만 아직도 뭐 지방에 계신 또 어르신들은 또 모르시는 분도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이게 대선이라고 하는 거에 나오려면은 또 주변에 신변 정리도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뭐 그렇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보면 저 같으면 아무것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8월 23일 날 선언을 하고 9월 17일까지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안철수 원장은 이미 뭐 반 이상을 기증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정리를 뭐 많이 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서둘를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워낙 깨끗하게 살아왔고 워낙 그 신뢰의 상징으로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든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려면 그래도 6개월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5, 6개월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6월 달 정도에는 선언을 하시는 게 준비하시는 그래야 게 국민 한 분 한 분한테 다 찾아가 뵙게 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 그렇지 않고 하게 되면 그냥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해보게 되는 건데 자칫하면 시간이 모자라죠. 그렇죠.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변수들도 많으니까 결단은 뭐 늦어도 6월 조금 빠르면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다. 그렇게 좀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안 원장님이 이제 그 소통을 하시려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이런 온라인 방송에도 한번 출연하셔서 이렇게 같이 한번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 그런 제안도 한번 예, 드려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그 대선이라고 하는 이 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팀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팀, 결국 정치가 이제 세력과 팀워크라고 하는데 안철수 원장이 기존의 정치 세력의 등을 업지 않고 독자 노선으로 이렇게 가려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뭐 양대 소위 말하면 진영이라고 굳이들 부르는데 네. 그쪽은 뭐라 그렇게 기득권화돼 있기 때문에 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네. 결국 안철수한테 진정한 그 세력이 있다면 국민이겠죠. 네. 국민의 머슴이어야 될 정치인들이나 행정인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 네. 합해봐야 1%도 안 되는 인력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지지 세력이래봐야 다 합해봐야 40%가 안 돼요. 네. 그럼 60% 넘는 국민은 머슴이 이래서는 안 된다. 네. 정치인들이 썩으면 안 된다. 행정가들이 썩으면 안 된다라는 걸 하고 사법의 정의든 정치 정의든 이 경제사회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국민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안철수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그래서 뭐 새로운 세력을 만들려고 너무 애쓸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 40%에서부터 60% 사이에 있는 국민적 지지 그게 가장 큰 세력 아니냐. 네. 그리고 이미 안철수 방식으로 박원순 시장을 어느 당 소속도 아닌 상황에서 일단은 국민이 55%가 지지하게 만들었고 네. 결국 선거를 통해서도 당선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지도 만들어내고 선거를 통해서 네. 통과시킨 거가 안철수 방식이라고 본다면 네. 뭐 오늘 어느 신문인가 보니까 아이젠하워 방식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아이젠하워 방식. 네, 미국에서 네. 아이젠하워 그 연합사령관이 네. 세계 제2차 대전을 이끌고 성공으로 이끌고 난 다음에 이제 대선 네. 출마하는 대선 과정에서 네.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고 네. 됐었던 그 이야기를 좀 그렇게 썼던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미 안철수 방식이 통했다고 봐요. 그리고 뭐 유럽에서 아까 뭐 아이젠하워가 통했듯이 미국에서 통했듯이 예. 너무 안철수를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철수 뒤에 있는 국민의 의지나 꿈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자꾸 기존 세력만을 네. 세력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썩은 세력이라면 네. 그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단절하고 절단해야 될 세력이지 네. 그중에 일부만 건질 수 있는 거지 다 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우리한테 필요한 세력은 정치의 목적이 뭐예요?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자는 거 아니에요. 네. 국민에게 희망을 갖게 해주자는 거 아니에요. 예. 희망 이 지금 행복도 갖다 주지 못하고 희망도 갖다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 가장 기본인 일자리와 평생학습을 갖다 주지 못하니까 걷다 뭐 언론의 자유도 점점 없어지고 뭐 이렇게 비밀 사찰이나 하고 이러는 그 민주주의의 후퇴, 예. 경제 민주화의 후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속에서 기존 세력 뭐 장관을 했었다든가 국회의원을 했다라든가 뭐 청와대에 있었다 이런 건 아무 쓸모없는 네. 어떻게 보면 꽤 많은 경우는 그 아름답지 못한 흔적일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기득권과 부패의 연결이 예 그런 것을 방조했다면 뭐 그런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앞선 사람들은 더더구나 그렇겠지만 네. 그래서 억지로 그 세력을 모으려고 그러는 것보다도 우리들의 원래 상전인 저 주인인 국민을 잘 모시면 되는 건데 국민이 네. 뭐 그런 분들을 이렇게 지지하니까 네. 그 이상의 세력을 탐낼 필요는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선거에는 실제를 하려면은 무슨 국민운동이나 포럼이나 이런 건 필요하겠죠. 그러나 당을 만드는 거는 제 경험으로 보면 네. 주도권이 정치 프로들한테 넘어가는 네. 아주 그 문제점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이 수천 명 내지 수만 명이 있어야 전국 정당을 만들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 과정에서 남 모르는 사람이 95%는 들어오고 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 악용되고 그걸 가지고 장난을 하는 일들도 많고 네. 이러기 때문에 안철수 원장 같으면 가능한 한 정당을 안 만들고 네. 국민의 힘으로 네. 국민의 요구로 네. 그 자리에 가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네. 정당 없이 결국 이제 무소속 국민 후보 방식이 되겠다 그렇게. 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네. 가선 뭐 여러 가지 이 마지막 순간에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는 국민의 소리에 따라서 네. 또 국민의 이 요구하는 대로 네. 활동하는 국민의 대리 역할만 하면 된다고 봐요. 사실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에서도 결과적으로는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당선되지 않았냐.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지금 정서, 그리고 국민들의 열망이 양대 정당 소속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구태한 그 정치 세력과 이 단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양대 진영이 개선하려고 뭐 노력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지만 네. 뭐 이번에 젊은이들이 실망하고 많은 사람이 실망해서 투표에 참여 안 했듯이 네. 너무나 부족한 거거든요. 개혁이. 네. 개혁이 없이 있는 양대 진영에서 고르다가 보면 이건 독점 체제거든요. 네. 온 국민이 독점은 경제적 독점이든 사법 독점이든 뭐 교육 독점이든 모든 데서 안 된다는데 국민을 모셔야 되는 정치에서의 독점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실상 정치에서 독점이 존재하다가 보니까 결국 개혁이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도 새로운 인물은 새로운 방식으로 가야지 네. 이 기존 인물 몇 사람 더 구하려고 그것도 기존 세력에 의존하려고 그러다가 보면은 역사의 어떤 큰 진보라든가 역사의 네. 큰 어떤 도약을 이루지는 못하죠. 네, 안철수 원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그 기업을 직접 창업을 해서 그렇죠. 성공적인 어떤 그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백신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치에서도 그러한 정신으로 정치를 하시면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정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많은 좋은 사람들과 힘을 합하면 누가 뭐 그 자리에 가든 결국은 꼭 과거 인물일 필요는 없거든요. 네. 또 과거에 어떤 관직을 했거나 네. 이런 건 별로 필요치 않거든요. 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과거로부터의 오히려 단절 네. 그리고 이 사분 오열돼 있는 대한민국을 그 융합시키고 네. 그리고 비약적 도약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야 되거든요. 네. 전 그런 사람이 100명 이상 있다고 봅니다. 네. 기존 정당과는 좀 무관한 뭐 그렇죠. 예예예. 그런 분들이 힘을 합하면 네. 뭐 특히 지금 현재로서 안철수 원장이 가장 네. 국민들 마음속에 제일 전면에 있지만 그 뒤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양대 정당에 들어가는 순간 과거와 연계된 그 수많은 그 당의 관계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얽힐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안철수 원장이 갖고 있는 좋은 뜻이 펼쳐지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선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무소속 국민 후보로 나가시는 게 적합하겠다. 뭐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뭐 아무튼 그렇게 끝까지 갈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네. 아무튼 상당 부분 네. 국민들한테 과거와 단절하십사 네. 하는 걸 전달할 수 있고 네. 이런 정치든 경제든 독과점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메시지를 충분히 주면서 네.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반을 새로이 만드실 필요가 있죠. 네, 네. 지금 위키트리 생방송으로 안철수와 제3정치 가능한가라고 하는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신데요. 그 방송 보시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샵 문국현 붙이셔서 질문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작은 기업이었던 유한을 세계적 대기업으로 이렇게 성장시키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작은 것들을 크게 키우는 데는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고 그런 게 또 여러 가지 의지도 필요하고 그런 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새로운 정치를 시도하기 위해서 안철수 원장이나 이런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분들이 에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좀 팁을 하나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안철수 원장이나 다른 경제인들이 저 같은 시련을 통해서 네. 뭐 이렇게 기업 경영을 하기를 바라진 않아요. 워낙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회사가 4분 5열돼 있고 분열돼 있고 이미 네. 폐배돼 있는 상황 하에서 네. 대기업들, 세계적인 대기업과 국내 대기업들이 일시에 이제 참여하다 보니까 네. 회사가 거의 진짜 중소기업처럼 돼버렸거든요. 네. 오늘날의 중소기업들이 많은 좌절을 이렇게 당하고 있듯이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때 이제 제 전임 경영자들도 참 훌륭하신 분이었지만 네. 되게 탑다운 방식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노조를 끝내 안 믿으셨어요. 근데 저는 정반대로 네. 노조를 설득을 해서 네. 노조가 경영의 파트너가 되게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수천 명의 노조원이 경영의 파트너가 된 순간 네. 갑자기 회사는 빨리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신제품도 빨리 내게 되고 시장에서의 반응도 좋게 되고 그러면서 규모 면에서는 우리나라 재벌들과 네.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온 것을 규모 면에서 초기에는 이길 수는 없었지만 네. 빠른 속도로 구축함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뒤에 거대한 항모들이 못 쫓아오는 거예요. 스피드로. 그래서 2, 3년 만에 결국 이 신뢰를 바탕으로 네. 특히 노조나 거래처들과의 신뢰, 네. 납품업체들을 단 하나도 해고 안 하고 네. 또 우리 수천 명의 근로자들도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고 서로 경영의 파트너로 삼아서 네. 이 속도 경영을 한 거, 신뢰를 기반으로 한 속도 경영을 한 거가 네. 주요했던 거고요. 예. 그 초기 승리를 바탕으로 네. 지식 경영, 그래서 전 사원들이 참여하는 학습 체제를 만들어서 네. 지식 경영으로 넘어갔던 게 2단계 도약을 갖다 주면서 재벌들이나 외국의 재벌 못지않은 거대 기업들의 추격을 완전히 따돌릴 수가 있었죠. 저는 한국 경제도 똑같다고 보고요. 네. 한국의 3, 40만 이 제조업 규모의 제조업이나 기타 한 2, 300만 개의 서비스업들도 네. 사실은 이 신뢰를 회복하고 네. 사람에 투자하면 네. 우리나라는 이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게 2~3배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데. 그래서 속도 경영도 되지만 네. 고부가 가치 경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양적 기반에서 질적 기반으로 그렇죠. 넘어가는. 예, 그거를 이제 안철수 원장이 잘 아니까 네. 안철수 원장이 전 중소기업과 제조업에 그리고 벤처 업체들한테 적용시켜 준다면 예.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날개를 달겠죠. 네. 그리고 양극화 문제니 뭐 일자리 부족 문제니 비정규직 문제 이런 건 다 어떤 여기에는 하나의 그 사회적 암묵적 하나의 흉계가 있는 건데 네. 그런 흉계나 음모를 몰아내고 네. 경제 민주화를 건전한 경제 민주화를 네. 해나갈 수 있죠. 노조는 결코 훌륭한 리더 밑에서 노조가 뭐 포악해질 가능성이 없거든요. 지금 노조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네. 이 지도층들이 부패했을 때 네. 싸우다가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네. 그리고 뭐 노조라는 게 우리나라에 100만 명도 안 되잖아요. 네. 외국 같으면 우리나라 규모에서 한 1000만 명은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결국은 우리 사회에 불신이 있고 부패가 있다가 보니까 지금 이런 건데 노조를 경영 파트너로 네. 바꾸는 능력 네. 그런 걸 이제 다음 세대 경영자들, 다음 세대 한국 지도자들은 가지고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여태까지의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분들은 무서워했어요. 예. 그리고 워낙 부패가 부정이 많았던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니까 네. 노조한테 숨길 것도 많았던 분들이죠. 네. 그러나 요즘 경영 지도자들은 숨길 게 없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노조를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본인들이 투명하지 않고 뭔가 그렇죠. 꺼리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랬다. 결과적으로는 지도자가 꺼리낄 게 없고 투명하면 사실은 뭐 그 노조 어떻게 보면 정치에서는 또 국민들을 이렇게 배제하고 밀실 정치, 야합 정치 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 노조원들이나 일반 근로자들한테 학습을 부여하다가 보면 그게 회사에서 제한이 막 갑자기 한 공장당 막 3,000건씩 생겨서 발명왕인 회사가 되는 거죠. 기술 혁신도 되고 기술 혁신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게 가정교육에도 좋고요. 자녀들과의 대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 또 지역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노조와의 신뢰 구축 및 평생학습 제도 그리고 과로를 없애버리는 것은 개인의 건강과 발전에도 좋지만 가족들의 발전에 좋고 지역사회 발전에 아주 좋고 기업의 제한이 많이 오니까 기업에도 좋고 이거가 결국은 안철수 원장 같은 새로운 인물, 새로운 시대 정신이 반드시 구현해야 될 그런 사명이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노조를 파트너로 여기듯이 국민을 파트너로 여기고 시민을 파트너로 여기시면 정치 프로들에 의한 어떤 기획 정치로부터는 좀 자유로우면서 국민들의 그 의견을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여론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민의를 진짜 수렴할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예산 나눠먹기가 국민 모르게 뒤에서 예산 나눠먹기 하는 거대한 공사들, 부처 거대한 부처 만드는 거, 건물 짓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사실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많은 분들은 경제인들이 정치 참여하면 뭐 정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기업 활동이나 열심히 하시지 왜 굳이 정치 참여하냐.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기업의 회계장부는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이렇게 복식부기로 돼 있는데 정치나 정부 쪽에서 쓰는 계산은 아직도 제대로 된 복식부기가 아니거든요. 국민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기업인들이 와서 그걸 전부 복식부기를 채택해버리면 아마 지금 부패 부정 정치인들이 다 쫓겨날 거예요. 정부 예산을 기업 회계처럼 투명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오히려 그러니까 경제인들은 세계 표준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제 표준으로 회계 기준을 쓰고 있는 기업에 비해서 사실 정부에서는 기업한테만 그렇게 쓰라고 그러고 본인들은 사실 안 하는. 제대로 안 하고 있죠. 거기에는 다 그 부패나 뭐 그런 것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잘 혁신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다가 싶습니다. 보니까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월급도 못 주고 지방정부가 부도나게 생긴 부도나게 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이게 결국은 국가의 신용도로 몰리고 국가의 신용도가 한번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 국가 부채도 급속히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건데 정말로 이 머슴들이 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야말로 질탕하게라고 하나요? 분탕질을 하면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바로 잡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인들이 정치에 참여를 해서 국정에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가가 투명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특별히 뭐 그런 경제인들 중에서는 또 우수한 경제인, 또 바른 경제인이어야 되겠죠. 그야 물론 옛날시에 학연혈연 지원을 기반으로 부정과 부패나 반칙을 일삼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 이제는 온 국민이 알아봐요. 경쟁력이 일단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제3정치의 구도가 좀 열려야 하는데 사실 경제적 의미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활성화 또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3정치의 구도가 좀 열려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경제인들이 그렇게 참여하면은 좋고 안철수 원장이 그렇게 나가면 좋겠지만 아직은 희망 상황에 불과하지 않느냐. 과연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한 걸음씩 어떤 방식으로 걸어갈 때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기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포럼을 만들고 국민운동을 만들고 소통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리하면 포럼, 국민운동, 소통 체계들을 만들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이 교류가 돼야 된다고 봐요. 안철수 원장도 보니까 정당 대신에 어떤 정치 결사 형태의 포럼 같은 걸로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 정당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당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이만한 국민적 지지와 경륜과 많은 그 지지층을 가지고 또 많은 학자들이 주변에 있는 입장에서 굳이 정당은 필요치 않다고 보고요. 다양한 층위의 포럼들이 좀 형성될 필요가 있겠군요. 온 국민들, 온 구석구석 이 시대의 어떤 사명을 또 그 시급성을 알릴 수 있는 그래서 부패하고 부정한 과거로부터 단절되고 독립되고 그리고 온 국민을 융합하고 한반도와 이 동북아의 기회를 통합하고 그러면서 비약적 이런 어떤 발전을 이룰 그 비전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데는 지금 당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그런 소통 기구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3정치 포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더 멋있는 이름을 만들겠죠. 포럼 하니까 다보스 포럼 저희가 많이 말씀 나눴었는데 다보스 포럼 생각이 납니다. 그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도 이제 애뉴얼 포럼이죠. 1년에 한 번 하지만 또 그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지금 그 지역 포럼에 뭐 작은 컨티넨트별로 있고요. 많죠. 여러 가지 포럼이 있는데 뭐 그렇게 거대한 세계 경제 포럼 같은 걸 만들 필요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체계와 그다음에 정기적인 모임만 갖는다면 뭐 6월까지도 많은 소통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 6월서부터 12월까지 5, 6개월이면 아주 충분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이 귀는 빌려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발언이 안 나오는 것뿐이거든요. 그렇죠. 포럼 형태로 일단 조직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일단 그럼 경제인들도 참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뭐 그 주변에 태반이 경제인들이니까 또 학자들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 참여하겠죠. 아마 제가 나왔을 때 우리 경제인 10명만 나가면 21세기 경제인 10명만 나가면 20세기 경제인들을 바로잡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세대 이전의 사고방식과 21세기 이 사회 책임을 중요시 여기고 융합을 중요시 여기는 경제인들 간 하늘과 땅 차이가 있거든요. 경제인들 사이에서도 과거 방식의 경제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21세기 경영 방식이 주류는 아니었죠. 그러나 이제 벌써 2012년이 되면서 점점 주류화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대거 참여하겠죠. 그런 포럼이 있으면 우리 문 대표님도 참여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저야 뭐 평생을 그런 일에 살아왔으니까 세계경제 포럼도 다니지만 늘 뭐 좋은 일이야 가야죠. 뭐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봐야지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안철수 원장님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자, 포럼을 하고 경제인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구조를 만든다. 국민들은 거기에다가 어떤 의견들을 주시고 또 나는 경제인은 아니지만 뭐 이런 제3의 정치에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또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온 국민이 경제인이라고 봐요. 경제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지 사실은 경제인이고 경제 활동을 하면 이 취업 인구가 되는 거고 경제 활동을 안 하면 이제 실업 인구가 되는 것뿐이지 사실은 아주 연세가 많으셔서 전혀 활동을 할 수 없는 한 120세 되신 분들이라면 모를까 태반은 사실은 경제 활동 가능하거든요. 90세까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18세에서부터 90세 뭐 100세까지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사람을 그 인간의 존엄성 또 가정에서의 가정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게 일자리거든요. 일자리를 한 400만 개에서 한 60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기득권 체제가 철저히 늘리지 못하게 하는데 그중엔 노조를 두려워하는 거가 있고 그중에는 특근비가 줄어들까 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을 바로잡는 그런데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젊은이들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본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그것만큼 경제가 바로잡히고 경제민주화가 오고 그러면서 일자리 400만 개 내지 600만 개는 보장된다. 이건 뭐 제가 보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자리 400만에서 600만이 보장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것들은 거의 없어지겠네요. 그럼요. 사람이 좀 딸리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쪽에서는 뭐 인도 젊은이들을 요즘 중국 젊은이들처럼 뭐 50만을 초대할 수도 있죠. 요즘 중국 젊은이들이 한 50만 와 있는데 인도 사람들이 영어도 잘하고 그다음에 IT 기술에서도 많고 아주 성실하고 회계도 잘해요. 경영 마인드가 잘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40~50만이 들어와서 중소기업한테 값싼 인력과 함께 그 기술적 도약을 이룰 수도 있죠. 그러면서 비정규직은 자연적으로 다 정규직화하고 아주 특수 상황하에서 선진국처럼 10% 안팎의 비정규직이 양쪽 근로자와 사용자 합의에 의한 지금 합의하지 않은 비정규직이 많잖아요. 강제된 거죠. 강제된. 그러나 합의에 의한 자발적 비정규직이 10% 안팎이 생기는 건 그거는 유연한 사회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보면 개성공단이 활성화가 돼서 또 기타 공단이 활성화돼서 지금 중국 쪽으로 가고 있는 북한의 아주 유능한 근로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부족한 인력을 댈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중년이나 노년이나 여성 중에서도 사실은 좋은 일자리만 있으면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많거든요. 사실 경력직인데 뭐 약간 뭐 나이가 많다고 뭐 그런. 그래서 사람 없을까 봐 일부 중소기업에서 걱정하는데 그런 걱정 하나도 할 거 없이 400~500만 뭐 600만 일자리를 일단 늘려놓고 그걸 서서히 채워가면서 이 지식경제로 넘어가야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일자리 400만 개 늘릴 수 있는 정책과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책 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지도층, 정치 지도자들이 의지가 없다. 리더십 부족이고 두려워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것은 다 과거와의 연결, 과거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절만 하면 사실 지금 뭐 학비 때문에 20대 청년 실업 문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문제 너무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 다 바로잡을 수 있는데 사실은 청년들이 스스로 옥죄고 있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경제가 개선된다는 그 논리를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 후보를 이렇게 선발해서 국민 후보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부분 오늘 말씀 나눌 게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야 되고 또 유통민주화 그때 말씀하셨던 뭐 중국 얘기나 뭐 중소기업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겠죠. 또 저 경제민주화 중에서 유통민주화는 좀 큰 과제니까 나중에 따로 시간 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결국 중소기업을 살려야 국가 경제 활성화되고 대기업도 더 커지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가 2~3배로 커질 수 있는 그래서 독일 경제처럼 그런 건강한 강소기업을 기반으로 한 독일 경제가 우리보다 2~3배 크잖아요. 그리고 세계로부터 추앙을 받을 수 있는 문화민족이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과거 방식에 대한 그 맹목적인 그 신앙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 새로운 방식이 다 이미 선진국에서 성공한 방법이다. 특히 독일 같은 데서 성공한 방법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좋은 리더십을 믿으면서 같이만 간다면 그것이 특검비가 일시적으로 주는 문제든 일시적으로 사람이 부족해 보이는 문제든 사실은 별 문제 아니고 500만, 600만 일자리를 만드는 그 큰 길로만 간다면 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결국 이 독일 방식 그리고 유한 킴버리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다 살 수 있습니다. 뭐 거의 한 70~80%는 아직도 국제적인 그 작은 분야지만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아직도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큰 독일도 독일의 명품 기업이 커서 명품 기업이 아니라 그것이 무슨 예를 들면 무슨 어떤 이 캐비넷이라든가 케이블이라든가 어떤 전자 파트라든가 어떤 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는 거거든요. 그런 게 2,000개가 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명품 기업이 대개 한 뭐 처음에는 100억 원이나 한
천억 원도 못 팔던 기업들이 네. 지금은 대개 1조 원에서 네. 한 6조 원까지 컸어요. 네. 10대 배씩 컸죠. 엄청나네. 그게 다 중소기업이었던 거거든요. 얼마 전까지도. 네. 그런 기회를 네. 한국도 만들어야죠. 그거는 네. 새 방식으로밖에 안 됩니다. 뉴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서 네. 새 방식으로 해야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할 때가 됐는데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그 소울코라고 하는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유한 킴벌리 아시아 담당 회장으로 재직하시면서 하신 일 중에 가장 보람된 일과 또 창조한국당 대표로 정치를 하면서 MB 정권으로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신 줄 아는데 얘기해 주세요. 뭐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긴 한데요. 간단하게 그냥 질문해 주시면 그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나 아시아를 다니면서 느낀 게 이 거대한 경제 동력, 경제 발전 동력에 우리 대한민국이 편승을 해야 되겠다. 이 편승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위태로울 수도 있다. 다만 편승을 하고 그 거대한 제조 이 경제 중국의 서비스까지 우리가 좀 제공한다면 우리나라는 편승 정도가 아니라 이 브릭스 경제를 주도하는 하나의 사령탑 같은 것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많은 그 선진국과 이 개발도상국가의 중간에 있거든요. 다문화 다언어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또 브라질 등을 포함한 이 브릭스 국가와 함께 가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느꼈던 게 뭐 유한 킴보리 사람들이 많이 아시아에 뭐 사장이나 부사장으로 나갔던 그런 경영의 중심 국가가 됐던 것도 있지만 중국과 인도나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를 또 러시아에서 배운 게 많죠. 성장하는 어떤 신흥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보고 한국이 기회가 있다. 그냥 단순한 수출 국가가 아니라 종합적인 이 개방 통상 국가가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서비스 쪽에서 우리가 리더가 될 수 있다. 물론 금융 같은 건 좀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꽤 많은 분야에서 경영 서비스를 포함해서 많은 걸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도 제가 중국에서 사업하는 거가 주로 경영 혁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MB 정부에 대한 부분은 뭐 사실 저희가 방송 통해서 여러 번 말씀 많이 드려가지고 온 국민께서 다 아시라고 믿고요. 하여튼 뭐 그 사법 문제 뭐 또 정말 해결될 게 있습니다. 정말 신경 많이 써주시고 관심 기울여 주셔서 우리 대표님 또 사연 복권 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총선이 끝나가지고 사실은 이제 정치 개혁에 도전하고 또 청년 후보들도 많이 나왔다가 사실 다 떨어지고 이렇게 좌절한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국민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들께 정치 개혁에 도전을 하셨다가 또 좌절하신 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전 그분들의 도전이 정말 아름다운 도전이었다고 보고요. 사실은 안철수 원장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안철수의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뭐 아무리 작은 표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게 몇만 표, 몇십만 표 안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외롭게 힘들게 이 사회 발전을 위해서 고발자 위치에 섰던 그 어려움을 온 국민이 감사해야 할 겁니다. 앞으로 이 연말까지 있는 또 하나의 국민적 이런 이 중요한 결단의 시기에 국민들에게 더 많은 비전 제시해 주시고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방송을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안철수 원장의 대선 출마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 나눴습니다. 일단은 적어도 6월 정도에는 나가셔야 이게 유효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양대 정당에 소속되지 않으시고 무소속 국민 후보로 일단은 나가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정당을 만드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기사에도 나왔지만 포럼 형태로 해서 여러 경제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안 원장님이 일단 정치 행보를 가지시면 좋겠다. 거기에는 또 우리 문 대표님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릴 것이다. 이런 내용들 오늘 말씀. 그 마지막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총선 정리해 보면서 뭐 총선에 사실 많은 분들 좀 실망하시고
또 아유 우리 정치 역시 안 돼 뭐 이렇게 좀 좌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직 좌절하기는 이릅니다. 이제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또 안철수라고 하는 또 중요한 인물도 있고 또 그분들을 지지하는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올 연말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